안녕하세요. 저는 나노바이오 센싱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는 CORT 프로그램 나비오스 팀의 1호학번 권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난 1학기부터 CORT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했던 은나노그래스 기판을 이용한 유기인 화합물의 라만 분광학적 고민감 검출입니다. 이 주제가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는 생소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내용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번 발표를 관통하는 주제, 나노그래스와 서스에 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노그래스 기판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노그래스 기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제작하며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하며 나노그래스 기판을 제작했을 때 그중 최고의 품질을 가진 기판을 찾아내는 최적화까지의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라만 분광학적 고민감 검출, 다시 말해서 서스입니다. 서스란 무엇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기판과 나노그래스 기판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서스 측면에서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판을 이용해서 서스 관련 테스트를 진행한 물질, R6G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번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유기인 화합물의 검출입니다. 이 유기인 화합물 중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은 클로로피리포스입니다. 그렇기에 이 클로로피리포스라는 물질이 대체 무엇인지, 왜 이를 검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드리고, 나노그래스 기판을 바탕으로 이를 검출한 결과물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클로로피리포스가 맞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발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내용은 나노그래스 기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노그래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이름 그대로 밑에 사진처럼 초록빛 풀밭을 구성하는 식물인 잔디가 먼저 떠올랐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계시는 여느 흔한 잔디밭의 사진처럼 이 구조체는 어떤 표면을 빽빽하게 수놓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정말 나노그래스의 그래스는 이 기판 모양이 자라난 잔디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노라는 수식어는 사실 저희 학과 구성원들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감히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이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상단부 그림을 통해서 제가 표현을 했듯이 이 나노그래스라는 단어는 단지 앞서 말씀드린 두 단어의 혼합된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노그래스는 실제로도 잔디밭과 비슷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정말로 평평한 기판 위에 잔디가 자라난 모양인데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불규칙적인 개별 형태와 크기를 가집니다. 인터넷에 나노그래스를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논문이 나옵니다. 이들은 저마다 각각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나노그래스 기판을 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노그래스 기판들을 또 저마다 목적한 제각각의 물질들을 검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할 제작 방법은 저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노그래스 기판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그래스는 삼전극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3개의 전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실질적인 반응을 보고자 하는 전극을 워킹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전체 회로에 전위가 걸리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극을 카운터, 그리고 워킹 전극에 걸리는 전위의 기준을 잡아주는 전극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이렇게 3개가 바로 삼전극법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조금 더 지금 경우에 대입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얇은 극박으로 된 기판 위에 은으로 된 나노그래스를 증착시키는 것이므로 워킹 일렉트로드는 금 기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을 할 때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백금을 사용했습니다. 금과 백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노블 메탈, 즉 귀금속류이기 때문인데, 이 귀금속류가 전자 이동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는 은과 염화은을 사용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위의 기준만을 잡을 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KAgCN2 용액에다가 금을 씌운 판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금박판이 완전히 잠긴 KAgCN2 용액은 사실상 은 이온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시작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워킹 일렉트로드가 플러스 극을, 카운터 일렉트로드가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어서 전자가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지만 저희가 역전압인 마이너스 2V를 걸어줬기 때문에 기존과 반대 방향인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용액 안에 녹아있는 은 이온이 이런 전자를 만나서 환원되고, 이게 결국 차곡차곡 석출되어서 수직 방향으로 쌓인 것이 제 발표 주제인 나노그래스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림의 내용을 실제 제작 과정의 사진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제작하고자 하는 형상에 마스크를 올려서 이빔 증착 기법을 활용, 제일 왼쪽의 그림과 같은 금 기판을 제작합니다.
나노그래스를 증착시킬 원형 크기에 맞게 PDMS 몰드를 제작해서 슬라이드 글라스 기판 위에 부착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용액을 담을 수 있는 앞 슬라이드 그림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KAGCN2 용액을 20mm몰 농도로 제작했고 기판을 섭씨 49도의 온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V의 역전압을 200초 동안 인가하는 조건으로 나노그래스를 증착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달리하며 나노그래스 기판을 제작했을 때 그중 최고의 품질의 기판을 찾아내는 이른바 최적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조건이란 금 기판의 단위 면적당 가한 전류의 차이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윗부분에 배치된 사진은 각각 사진에 표기된 전류들을 단위 면적당 가했을 때 나타나는 나노그래스 기판의 모양 차이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단위 면적당 100mC의 전류가 가해졌을 때 나노그래스 개체들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크기 또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라만 분광학적 고민관 검출, 서스를 설명드리고 소개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자면 이 그래프의 내용은 포ATP라는 물질을 기판 위에 뿌리고 각 기판들이 이 포ATP의 특징들을 얼마만큼 잘 잡아낼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건데 100mC 때 그리고 나아가서 125mC의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기판들이 가장 도드라진 그래프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서 나올 서스에 관련된 내용 소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넘어가기 앞서 말씀드린 목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목차를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라만 분광학적 고민관 검출, 다시 말해서 서스입니다. 약어가 본 명칭보다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서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스란 무엇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기판과 나노그래스 기판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서스 측면에서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물질 R6G에 대해서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광학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광학은 대상 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나 복사를 분광기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측정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대상 물질의 에너지 준위나 구조, 전이 확률, 온도 등을 연구하는 광학의 한 분야입니다. 파장의 영역에 따라서 연구 분야는 전파 분광학, 적외선 분광학, 가시 분광학 등으로 분류되며 해당 연구 분야들은 모두 분자의 회전, 진동, 병진 운동 등에 기인한 스펙트럼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라만 산란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입자가 진행 방향 속에 있는 다른 입자들과 부딪혀서 사방으로 재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A 그림을 통해서 저는 평행한 방향으로 입사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불규칙한 표면 위에 충돌하게 되면 무작위의 방향으로 산란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산란에는 탄성산란과 비탄성산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성산란은 입자의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란 전과 후의 파장이 변하지 않는 산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레일리 산란입니다. 이와 달리 비탄성산란은 충돌하는 입자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남으로써 산란 과정 이후에 전자기파의 파장이 변하게 됩니다. 비탄성산란에는 산란 전 빛보다 산란 후 빛의 에너지가 감소하여 파장이 길어지는 스토크 산란과 산란 전 빛보다 산란 후 빛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파장이 짧아지는 안티스토크 산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언급될 라만 산란은 이 스토크와 안티스토크 산란을 아우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어서 라만 시프트와 라만 현미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만 스펙트럼은 위 그림과 같이 산란된 빛이 레일리 산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프트, 다시 말해서 평행이동되었는가를 표시하고 이때 라만 시프트는 분자의 진동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자의 진동 주파수는 각각의 분자마다 고유의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이 라만 시프트를 측정함으로써 물질의 성분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라만 현미경은 별도의 라벨링 작업 없는 검출 과정이 가능하다는 점, 대상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파괴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검사의 진행 속도가 매우 신속하며 민감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라만 산란에 아주 크나큰 단점이 있다면 라만 분광학을 적용하기에는 산란 자체의 세기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효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분자 하나의 라만 신호 자체를 검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했고 결국엔 이를 극복한 해결 방안이 바로 서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서스의 전체 명칭을 말씀드리자면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입니다. 앞에 Surface Enhanced, 즉 표면 증강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방식의 라만 분광학인데 약한 라만 산란 신호 때문에 대상 물질이 저농도일 경우 굉장히 검출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극복한 방법입니다. 아래 첨부된 두 그림을 비교하면 우측 부분의 경우에 나노 구조물 하나가 대상 물질, 여기서 빨간 별로 표시된 부분 아래에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만 산란이 일어날 때 산란되는 빛의 전기장이 나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귀금속,
과 더불어서 공명현상을 야기하게 되고, 이 공명현상은 최종적으로 라만살란 신호를 매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좌측 상단의 그림을 통해서 귀금속 입자 하나의 공명현상에서도 전자기장의 증폭이 일어나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스는 귀금속 단일 입자의 공명현상뿐만 아니라 입자 사이의 일정한 간극 사이에서의 핫스팟 발생에 의해서도 매우 크게 증폭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전자기장의 증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구형 입자 사이에 매우 진한 빨간색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구형 입자 한두 개로 공명현상과 증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를 확대 응용한 것이 결국 나노그래스 기판입니다. 불규칙하게 배열된 여러 가닥의 그래스 입자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간극 사이에서 핫스팟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지대한 전자기장의 증폭으로 이어집니다. 우측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증착되지 않은 기판보다 나노그래스 기판이 훨씬 더 큰 전자기장의 증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판, 좀 더 자세히는 나노포러스 기판과 나노그래스 기판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서스 측면에서의 나노그래스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나노포러스 기판은 B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캐릭터 스폰지밥과 같은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형태인데, 이 기판을 이용해서 4ATP 물질을 검출했을 때, 그리고 나노그래스 기판을 사용해서 동일 물질을 검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호 강도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좌측 하단의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나노그래스 기판을 이용했을 때 얻어낸 신호가 나노포러스 기판에 비해서 3배 이상 그 강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만 시프트를 통해서 이를 관찰하면 더욱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나노그래스에서의 출력 신호인 빨간색 그래프가 나노포러스의 파란색 그래프보다 훨씬 뚜렷한 4ATP의 고유 진동 픽들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했을 때 기존의 나노포러스 기판보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에 사용한 나노그래스 기판이 그 민감도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물질 R6G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R6를 통해 진행되는 테스트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제작한 기판에 어느 위치에 대상 물질이 놓이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먼저 A 그림은 나노그래스 기판을 이용해서 측정한 100마이크로몰 농도의 R6G 물질 검출 신호의 고유 진동픽들입니다. 그리고 B 그림을 통해서는 R6G 물질이 기판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른 신호 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나노그래스 기판 어느 곳에 대상 물질이 놓이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의 최종장이자 저희 연구의 본 주제인 클로로피리포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로로피리포스란 물질이 대체 무엇인지, 왜 이를 검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말씀드리고, 나노그래스 기판을 이용해서 이를 검출한 결과물이 실제로 클로로피리포스가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로피리포스가 속해 있는 유기인 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 분자 9개, 수소 분자 11개, 염소 분자 3개, 산소 분자 3개와 인, 황으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사용처는 그림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농약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기인 화합물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국내에서의 유기인 농약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다가 호흡 및 피부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어 동식물은 물론 인체에도 다양한 악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높아서 조기 검출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중 하나인 클로르피리포스는 체내의 효소 활동을 억제해서 신경 말단부에 이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경련, 호흡장애들로 이어집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사과, 오렌지, 딸기, 옥수수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품들에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미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클로르피리포스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이 물질이 아이들의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태아, 유아, 어린이 모두에게서 출생 체중 감소, IQ 감소, 작업기억 상실과 주의력 장애, 운동 발달 지연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첨부된 사진 속 논문들은 아이가 출생 전과 이후에 클로르피리포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이들은 신경계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의 합성부터 자폐증, 뇌 이상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성인이라고 클로르피리포스의 악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폐암과 파킨슨병, 내분비기의 장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연령대의 사람들 모두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나노그래스 기판을 이용해서 검출 실험을 진행하면서 클로르피리포스의 라만 시프트를 도출해냈고, 이를 분석한 결과들입니다. 클로르피리포스 농도가 256 마이크론몰에서 100, 1 마이크론몰까지 감소함에 따라서 자연히 신호의 인텐시티들 또한 낮아지게 되는데, 세 가지 농도에 대해서 모두
클로로피리포스 검출이 가능함을 위 3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검출 장비 특성상 자동으로 스케일이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금 조정해서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한 것이 바로 아래쪽 3개의 그래프입니다. 아래쪽 3개의 그래프는 갈수록 픽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저것만 봐서는 제대로 검출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스케일을 확대한다면 전부 해당하는 픽들이 검출된 것이고 그저 저농도이기에 픽이 바닥에 깔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1마이크로몰 농도 수준까지의 검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출 물질이 실제로 클로로피리포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루 형태의 클로로피리포스 샘플과 용액 형태의 샘플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검출 과정을 진행했고, 참고 자료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대상 물질이 결국 클로로피리포스가 맞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길고 다소 복잡했지만 여기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호학번 권기현이었습니다.